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맞불 지금 작전, 맞불을 놓는 양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전일 미증시가 시작하기 전에 중국은 기습적으로 관세 부과를 예고를 했습니다. 6월부터 관세 부과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미국 증시는 전일 충격을 받으며 나스닥 같은 경우에 3%대의 하락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시장 장 초반부터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상승 전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는 상승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승 흐름 굉장히 불안해 보이고요. 단순한 기술적 반등 수준에 그칠 수 있다라는 견해도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 역시 불안하게 출발했지만 어느 정도의 안정세를 오늘장에선 찾아가고 있는데, 일단 중국 시장과 어느 정도 연동되는 모습을 보여줬던 최근 시장의 트렌드대로 중국 시장의 지수 움직이는 모습대로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전기전자 업종이 반등을 주로 이루고 있고요. 철강 바이오 업종이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시총 상위주들 반등에 성공한 종목들이 꽤 많이 보이는 가운데 개별 종목 이슈로 움직입니다. 자,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오늘 시장은 올라가고 있지만 기관의 방어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하루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시장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날로 지금 격화되고 있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과연 6월 안에는 해결이 날 수 있을지, 이 짧은 유예 기간 동안에 어떠한 지금 타협점이 나올 수 있을지, 그런 가능성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원달러 환율과 국제 유가의 가파른 상승으로 수출입 물가가 나란히 상승했지만 반도체 수출은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달 수출 물가 지수는 83.48포인트로 한 달 전보다 0.5% 올랐습니다. 품목별로는 공산품이 석탄, 석유 제품 위주로 오르며 0.5% 상승했고, 농림수산품은 0.1% 올랐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영향으로 글로벌 증시 급락이 우려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이에 대비한 시장 점검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해외 주요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한 결과 글로벌 무역 분쟁 장기화와 세계의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로 주요국 증시가 약세를 보였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과 기관 동향, 그리고 공매도, 미결제 약정 등 국내외 증시 지표를 지켜보고 불공정 거래 행태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25% 관세 부과에 맞서 보복 관세 부과를 발표한 가운데 중국 관영 언론들은 내부 결속을 촉구하며 일제히 미국을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관영 CCTV는 중국의 보복 관세 부과 소식을 매시간 주요 뉴스로 다루며 중국의 핵심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원칙적 부분을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합하여 당 중앙을 지지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3천억 달러 중국산 수입품 목록을 발표하는 등 양국의 보복전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현지 시각으로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3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 대상에 휴대전화와 랩톱, 태블릿 컴퓨터 등을 새로 포함하고 히토류와 제약품, 약품 원료 등은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증시 흐름 이어갑니다. 코스피가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상승권역을 지속적으로 좀 유지를 해주고 있었는데 조금 전 시간에 지금 하락 전환이 됐고요. 코스닥도 지금 상승폭을 줄여나가고 있는데, 일단 상해종합지수도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커플링이 되는 모습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보시면 장 초반에 급락 출발을 한 뒤에 2091포인트대까지 회복을 하는가 했는데 다시금 지금 조금씩 밀리더니 결국에 하락 전환하면서 2080선 다시 내줍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만나봐야 될 텐데 기관만이 방어를 해줍니다. 오늘은 하락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도 팔고 있고요. 기관만 지금 2,211억 원 사주고 있는 상황인데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할 것 없이 전주체가 시장을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1,786억 원 파네요. 시총 상위주들 살펴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셀트리온 올라갑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 신한지주, 그리고 현대모비스 빠지는 가운데 SK텔레콤 보합이고요. 포스코가 오히려 1,000원 정도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LG생건, 네이버 빠지고요. KB금융 빠지고 삼성물산도 보합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 특징주입니다. 오늘에 6.14% 올라가는데 2심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승소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가파른 상승세 가져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긴 하지만 지금 굉장히 불안합니다. 상승폭을 거의 다 내준 상황이고요.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면 자, 보시다시피 699부터 714까지 쭉 올라온 뒤에 지금 상승폭을 야금야금 내주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1포인트 상승 정도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확인해 볼 텐데 여긴 외국인만 삽니다. 939억 원 외국인 순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 모두 파는데 연기금만 소폭 매수에 가담합니다. 개인도 680억 원 오히려 팝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자 들어가면 오늘 소폭 반등에 성공합니다. 헬릭스미스도 올라가고요. 포스코케미칼도 반등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CJENM이 어느새 19만 원 초반대까지 가파르게 밀려 내려갔고요. 신라젠 역시 5만 5천 원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신라젠 주가가 언제 이렇게 됐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6위부터 12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 반등에 성공하지만 미미합니다. 셀트리온제약 올라가고요. 하지만 HLB,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 모두 빠지는데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장중에 8만 원도 붕괴된 바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11위부터 15위 종목들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모두 빨간불 보여주고 있고요. 상승폭은 ABL 바이오가 가장 큽니다. 자,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 오늘 조정이 나오긴 하는데 조정폭이 거의 다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70전 정도밖에 조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이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지금 오르다가 다시 주춤주춤하는 모습인데 어떤 이슈로 움직이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아무래도 미중 무역 협상에 따른 여파가 계속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단 오늘 환율 흐름은 조금 진정이 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일단 중국이 유동성을 좀 풀기로 한 점 등과 더불어서 환율 상승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 좀 일부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일단 최근에 이런 시장 불안감과 맞물리면서 일단 원달러 환율의 이런 상승이 좀 가파르게 진행 중인 점 등이 계속적으로 우려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이긴 합니다.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일단 이론적으로 일단 생각을 해보자면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수출주에는 좀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인지하시면서 대응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앞서 환율 상승 속도가 가팔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이러한 환율 상승 속도가 가파라지면은 외국인 수급엔 부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상황으로 작용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환율 상승이 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수급 안정 등과 더불어서 다시금 높아진 이런 환율 레벨상에서 수급 환경이 좀 다시 한번 마련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즉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환율 속도가 그간 가파르게 1,180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일단 어느 정도 이런 환율 상승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예를 들자면 원달러 환율이 약 1,200원 수준으로 계속 인지가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또 그에 맞춘 수급 환경이 좀 맞춰질 것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환율 레벨이 좀 어느 정도 진정된 이후 높아진 다음에 수출주에 대한 메리트 그리고 외국인 수급 영향력이 확대될 것을 예상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좀 짜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관찰하셔야 될 요인은 일단 원달러 환율의 1,180원대에서 1,200원대 사이에서의 이런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이냐 아니면 재차 반락해서 원상태로 복귀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환율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현재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1,130원대라든가 그 밑으로 내려온다라기보다는 1,180원대에서 1,200원대의 이런 새로운 레벨이 좀 형성이 될 것이다라는 보는 시각이 많은 만큼 이 정도 환율에 대한 레벨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시점에서는 대형 수출주 위주의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등 이런 코스피 대형 수출주 위주의 저점 매수 시점 고민하시면서 시장 대응에 좀 참고해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외에 주목할 만한 이슈나 섹터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네, 일단 뭐 5G 관련주들 뭐 오늘 시장에서도 계속 잘 가고 있는 모습이기는 한데요. 일단 5G 관련주들 일부 종목들은 기간 조정이 일단 들어오는 만큼 뭐 신규 접근으로는 현재로서 좀 어려운 측면도 일부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5G 시대와 연결지어 봤을 때 OLED 관련주도로도 일단 다시 한번 포커스를 맞출 시기는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5G 시대와 더불어서 고사양 디스플레이에 대한 니즈 역시 시장에서 일부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쉽게 생각하면 뭐 고화질의 영화를 뭐 빠르게 뭐 다운로드 받아서 볼 때 화면 사양이 낮다면 굳이 5G 이동통신을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스레 이런 5G 이동통신 시대와 더불어서 고화질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OLED가 그 대안으로 계속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의견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 OLED를 채택한 스마트폰 비율은 작년도 기준으로는 약 26%대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이는 LCD를 확실히 대체하는 모습으로 일단 시장 예상치는 2022년도에 그 비중이 50%대를 넘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일단 그 확산의 키를 애플이 쥐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애플이 내년 신규 아이폰 전 모델에 OLED를 탑재를 한다면 일단 OLED에 대한 수요는 더 빠르게 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일단 이런 5G 시대와 맞맞춰 일단 5G 시대에 따른 장비주들과 더불어서 또 다른 측면에서는 OLED 관련주들에 대한 일부 관심 역시 좀 유효한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 뭐 전반적인 주가, 뭐 미중 무역 협상이라든가 이런 외국인 수급이 좀 꼬이면서 가격적으로 주가가 많이 다운되어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일단 관련주들도 최근 주가 하락 등으로 저점 매수에 대한 관점은 부담 없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각에서는 삼성 SDI와 그리고 SFA 등에 대한 관심권 두시면서 일단 이들 종목 역시도 최근 시장 하락 등에 따른 이런 주가 하락 등으로 저점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부담이 안 된다라는 의견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장 대응 전략 어렵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향성을 좀 가지고 갈까요? 네, 이럴 때일수록 뭐 이슈가 있는 업종과 종목군에 계속 집중하시는 전략 계속 유지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뭐 보합권에서 위아래로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슈가 있는 업종과 종목들은 반등을 그래도 주는 모습 상황 속에서 이러한 시장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고 집중이 되고 있는 업종과 종목군으로서의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시장 대응에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오늘 시장도 5G 관련주라든가 그리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 한진그룹 이슈와 연계된 다시 한번 또 한진그룹주들이 한진카를 필두로 한 그룹주들의 이런 그 변동성이 좀 심화가 되고 있는 모습, 또 그리고 일부 정치 테마주로 꼽히는 종목군들, 뭐 예를 들자면 남선알미늄 같은 이런 정치 테마주들로 일부 꼽혀지고 있는 종목군들도 최근 좀 시장에 집중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크게는 뭐 5G 관련주라든가 한진그룹 이슈 그리고 정치 테마주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뭐 OLED 관련 일부 관련주들 이런 쪽으로 포커싱을 맞추시면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 시점에서는 뭐 종목들이 워낙 많긴 하지만 시장 리스크로 빠진 측면도 있는 만큼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뭐 손절보다는 보유 관점 그리고 신규 매수로 좀 여력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면서 일단 무조건적인 관망보다는 일부라도 현 시점에서는 매매는 해볼 만한 시기다라는 점에서 일단 보수적 관점으로는 일부 자금 정도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은 유효한 시기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첨언하자면 저점 매수에 성공하실 때는 반등 기대치는 짧게 잡고 수익 내시는 분할 매도 등으로 그리고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는 저점에 대한 확인은 최소 1, 2거래일 이상은 지켜보시면서 추가 매수를 고민하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와 함께했고요. 실적 시즌 또 실적 이야기 올라와 있습니다. 한화생명의 영업 손실이 더 커졌습니다. 216억 원이다. 전년 대비 119%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다음은 다날입니다. 1분기 연결 순이익이 168억 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또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하림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7억 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다.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그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인데 미중 간의 갈등이 지금 격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도 여쭤볼 게 굉장히 많고 오늘 빨리 뵙고 싶었는데 일단은 4월에 이어서 5월에도 경기 지표가 좀 발표가 되는데 어때요? 이게 반등의 좀 기미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기폭제는 되긴 힘들어도 투자 심리를 좀 안정시키는 데는 호재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 특성이 무척 강하게 나타납니다. 봄에는 건설 활동이 활발하고요. 겨울에는 개인 소비 활동이 좀 뚜렷해지는데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봄 수요와 관련된 그 건설 활동이 좀 활발해지면서 산업 생산뿐만 아니라 경기 확장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요일 날은 오후 9시 30분에 4월 소매 판매가 발표되는데요. 전월 대비 0.3%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3월 달이 1.6%였던 점에 비교해 보면은 아무래도 좀 그 둔화는 되는 거지만 현재 자동차 부분의 매출 부진 외로는 온라인 판매라든지 가구, 의류와 같은 판매는 여전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요일 날 10시 15분에 발표되는 4월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 전달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0.1로 돌아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전체 지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제조업을 비롯해서 국방이나 민간 항공기를 제한 자본 수주도 여전히 호조세를 띠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에는 오후 11시에 미국의 5월 미시간 대학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되는데요. 전달보다는 좀 올라간 97.9로 발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FRB가 금리 인상을 동기람에 따라서 모기지 금리가 하락했고요. 고용 사정도 여전히 견실하기 때문에 실적 발표치가 예상치를 웃돌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글로벌 증시에는 한 줄기 담비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미국과 다르게 중국은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지난주에 PMI가 악화가 되게 나왔는데 어때요? 이번 주에 발표될 지표가 좀 부진할 것으로 일각에서는 예측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수출하는 그 전체 수출 비중이 한 19% 정도 되고요. 고율 관세 부과 대상은 대미 수출의 절반이기 때문에 수출 감소라든지 산업 생산 위축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수요일 날에는 성장률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다소 엇갈린 모습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4월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 3월 달보다 2%포인트 하락한 6.5로 급락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신규 수출이라든지 고용, 원자재 재고 쪽에 그 악영향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중국도 인프라 건설과 관련된 봄철 수요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부동산 경기가 중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규제를 좀 완화하고 부양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는 상당히 좋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소매 판매는 플러스 8.4, 고정자산 투자는 플러스 6.4로 전달보다 모두 0.1%포인트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도 그렇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무역전쟁 중에는 다소 좀 무리수를 두더라도 공격적인 경기 부양뿐만 아니라 금융 완화 기조를 유지시키고요. 증시에서도 연기금의 순매수 원칙이라든지 또 새로운 그 자금을 통해서 주가를 좀 매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증시는 앞으로 하방 경직성을 보인다는 점에서는 무역전쟁 중에는 경제나 증시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는데요. 진짜 위험은 무역전쟁이 일단락 진 뒤에 찾아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업 부채 축소인 디레버리징 작업이라든지 투자 억제, 부동산 투기 방지, 금융시장 억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그 무역전쟁이 해소된 뒤에 나타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현재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무역 전쟁을 좀 차치하고 경제 지표들을 보면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어느 정도 회복 신호들이 오고 있는데 체감은 잘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언제쯤 체감이 좀 될까요? 네, 그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보면은 현재 그 바닥권을 통과하는 그 모습이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그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앞으로 주목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OECD가 주요국 경제 지표를 토대로 해서 산출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GDP보다는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선행하기 때문에 세계 경기 전환점을 찾는데 상당히 유효한 지표입니다. 2000년 이후부터는 6번의 경기 순환 국면이 있었고요. 한 번 경기가 1순환하는 데는 평균 35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번에 경기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화랑 국면에 들어가는 2019년 10월, 그러니까 이번 그 10월까지는 피부로 경기 회복을 좀 느낄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주가는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1포인트 움직일 때마다 주가는 14포인트 정도 움직였기 때문에 앞으로 지수가 상승할 때마다는 주가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한 2년간 전 세계 증시는 한 20% 정도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현재 그 단편적인 무역 전쟁만 보고서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 막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기업 중에 90%가 지금 실적 발표가 끝난 상황입니다. 자, 이번 주에 막바지 실적 발표 어떤 기업들이 남아있고 좀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메이시 백화점이라든지 그 네트워크 장비 회사인 시스코 시스템스 같은 경우는 15일 날 기업 실적을 발표하고요. 월마트나 반도체인 엔비디아 머티리얼스 이런 종목들도 이제 실적을 발표합니다. 현재 90% 정도 기업이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의 사전 순이익을 예상을 뛰어넘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무려 75% 정도입니다. 1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5.6%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1분기 순이익은 마이너스 0.9% 정도 감소하겠지만 2분기부터는 실적 회복세가 뚜렷하고요. 내년에는 두 자릿수 증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같이 주가가 조정 보이는 시점에 매수 기회를 찾으려는 움직임도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현재 미중 간의 갈등과 관련해서는 서로가 극과 극을 좀 달리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강경 자세로 나온다는 것은 두 나라가 조기에 합의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시사하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거로 보여지고요. 현재 S&P 500 지수의 주가 수익비율 한 16배 정도 수준인 점을 비교해 보면 주가가 전혀 비싸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가 조정 시 주식 매수를 점차 늘리는 전략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쁜 전략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이제 관세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본격적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장시작 전에 중국이 갑자기 발표를 했습니다. 속보로 타전이 됐었는데 미국산 수입품 600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 25% 그리고 6월부터 부과하겠다. 일정 유예를 지금 보름 정도로 또 준 건데 일단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는 국면은 맞는 거죠? 지금 현재 미중 간에는 국가 명운을 걸고 진검승부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서로가 테러를 지금 열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600억 달러, 5,140개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인상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내용을 보면은 미국의 주력 수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원유나 대형 항공기는 추가 관세 인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국도 중국 흔들기에 나서면서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매년 미국에 수입되는 규모가 432억 달러고요. 또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375억 달러 정도가 되고 의류나 나이키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이것은 미국이 중국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앞으로 미국이 흔들 수 있으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 기업들의 엑소더스로 인한 차이나 쇼크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니 미리 미국에게 포괄적인 그 무역 협상을 타결짓는데 나오라고 하는 신호로 보여집니다. 또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의약품이라든지 히토리를 좀 제한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은 최악의 국면은 피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특히
국제 관계에서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는 아무래도 그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여론들이 현재 트럼프의 그 세금 탈루라든지 여러 가지 그 러시아 게이트와 관련된 집중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돌리는 부분, 그리고 시진핑 국가 주석 같은 경우에는 대미 무역 협상에서 저자세를 보였다는 이런 당내 비판을 돌리기 위해서 이변과 갈등 고조, 급변, 반전이라는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현재 그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는 이변과 갈등이 고조되지만 앞으로는 한 번 더 급변 사태가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는 지지층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서 반전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는 한편으로 앞으로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되는 시점도 그렇게 멀진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도 오래 가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양국가가 유예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멀리 가진 않을 것이다 했는데, 글로벌 IB 골드만삭스가 연말쯤에 타결이 될 것이다라고 좀 부정적인 코멘트를 하면서 또 불확실성이 커졌는데, 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일까요? 아무래도 골드만삭스라든지 그 국제투자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경향이 좀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타결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아무래도 증시엔 좀 긍정적인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은 개인들 같은 경우는 가계 단위로 767달러 정도 연간 부담이 좀 늘어나게 되고요. 무역 종사자 700만 명 중에서 100만 명 정도는 고용을 좀 위협받게 됩니다. $1,000짜리 중국 세탁기에 25% 관세가 부과된다면 소비자 가격은 1,250달러가 되는 게 아니라 화물 운송비라든지 그리고 창고비와 같은 다른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판매 가격은 1,300에서 1,500억 달러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물가 같은 경우는 최대 0.38% 정도 올라가게 되고요. 기업들이 받는 그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GDP 대비 마이너스 0.3% 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관세 인상에 따라서 미국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물가는 3, 4개월 뒤에 시차를 두고서 나타나기 때문에 7월과 8월 사이에는 미국도 물가 상승 압력이 이전보다는 좀 강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중 간의 무역 의존도가 40% 전후고요. 대중국 수출품의 80%가 중간되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이나 원화 가치, 주가 같은 경우에는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좀 깊어지거나 또한 급변 사태가 일어난다면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번 사태가 올해 중에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그렇게 좀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전망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여쭤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관세가 부과가 된다면 한국의 수출이 0.14% 이상 감소한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나 실물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아무래도 전 세계 경제는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은 타격은 불가피한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그 경제 예측 기관들이 개량 분석한 자료는 그렇게 믿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 단순 그 현재 상황을 수치화시켜 가지고 데이터를 뽑아내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지만 실물 경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복잡하고 정부가 나서서 여러 가지 완충 역할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 경제 성장률 하락은 미국도 중국도 0.1에서 0.3% 정도 불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당장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성장률을 0.5%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는 카드가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1달러에 6.9 위엔까지 위안화가 절하가 됐습니다. 환율 이 절하됐다는 것은 관세에 대한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요. 또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에 대한 금융 지원, 창구 지원, 그리고 지준율 인하뿐만 아니라 중국 내 수출 물동량을 수입 수요로 돌리기 위해서 국산 제품 사용 운동이라든지 다양한 소비 진작책과 같은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을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미중 간의 무역 합의가 결렬이 되더라도 서로가 G2 간의 그 결정적인
직접적인 충돌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서로가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좀 복잡하겠지만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그러니까 내년 대선을 앞두고서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회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양한 경기 부양책 양측이 물밑에서 협상이 계속 진행된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주식시장도 이 대목에 집중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주식시장이 이 대목에 집중한다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좀 우려되는 산업군들이 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짚어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미중 간의 무역 합의가 결렬이 되면 네. 뭐 승자는 아무도 없게 되고요. 또한 그 세계 경기도 충격을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당장 이번에 3차 그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인터넷 모뎀이라든지 그 라우터와 같은 데이터 전송 장비 같은 경우에는 대미 수출액이 200억 달러 정도 규모고요. 뭐 인쇄 회로 기판 같은 경우에도 120억 달러가 아무래도 수출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우리 기업들이 중간재를 관련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기업 사활에 좀 문제가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트럼프가 검토 중인 3천억 달러에 대한 또 추가 관세가 부과가 된다면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 디지털 카메라와 같이 미국 기업 제품이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또 세계에서 부품을 조달해서 중국에서 조립하는 하이테크 제품, 또 여기에 중국 이외 대체 조달이 어려운 품목도 제재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반도체를 비롯해서 디스플레이, 전기 전자 부품, 석유, 화학 같은 국내 중간재나 자본재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의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엔드 제품이 많다는 점에서 가격 경쟁력보다는 품질 경쟁 그리고 또 세계 경제와 관련된 수요가 회복되는 하반기쯤에는 아무래도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을 풀고 좀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가려서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을 지금 놓쳤다라는 부분이 수입차 관세 부분 아니겠습니까?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여부가 이번 주에 결정이 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무역 공포가 다시금 또 현실화가 되는 겁니까? 네,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관련해서는 전체 무역 흑자의 근 69% 정도 차지하는 최대 국가고요. 단일 품목으로는 미국이 적자 보는 품목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자동차입니다. 이 때문에 수출 경쟁력 회복을 통한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입차와 관련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주 말까지는 무역 확장법 232조, 즉 안보를 근거로 해서 다른 나라의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무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이번 대상은 일본과 EU, 우리나라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FTA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미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이라든지 자동차 수출 물량 규제, 환율 조항과 같은 부분을 어느 정도 들어준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일본은 이번 대상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나라도 FTA 재협상을 통해서 아무래도 자동차 시장과 관련된 부분을 시장 개방을 좀 확대해 줬고요. 또 환율 조항도 어느 정도 확인해줬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좀 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만 EU와는 아무래도 현재 자동차 관세 수준이 미국은 2.5%, EU는 10%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EU를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EU와의 자동차 관세 전쟁은 중국처럼 초읽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업종 자체가 침체기에서 조금씩 벗어나려는 모습인데 만약에 지금 관세가 실제로 부과가 된다면 피해가 불가피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피해가 지금 예측이 됩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들어서 자동차와 관련된 그 재고 조정이 가장 다른 업종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 만큼 미국 시장 그리고 2500cc 고급차 시장에서 우리가 좀 적응도가 좀 빨라질 것으로 봐졌는데요. 만약 현대 자동차 그룹에 대해서 본격적인 견제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올해 선보인 신차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해외 수출하는 구조가
어려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만약 25%의 미국이 한국차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다면 연간 81만 대 정도의 수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되면은 자동차 업계는 전체 생산의 8% 정도 줄어들게 되겠고요. 우리나라 무역 국자는 최대 98억 달러 정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30% 정도 감소하면서 GDP 성장률도 0.4%포인트 정도 끌어내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한미 FTA 개정 협상 때 미국의 수출용 픽업 트럭에 대해서 25% 관세를 20년간 연장을 시켜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환율 조항 도입이라든지 미국 안전기준, 환경기준과 같은 내용들을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줬기 때문에 똑같이 허가를 해줬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관세 발동이 보류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만약 관세 발동이 보류되고 EU나 일본이 일시 제한적인 사항이라든지 규정을 달아서 제동이 걸렸을 경우 우리는 좀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도 항상 투자하실 때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협상 그리고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자동차 관련주들 어떻게 움직일지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채널 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짚어드리고요.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준비가 돼 있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